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권혁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노동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노동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피상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고 또 많은 인식이 있지만, 역사적인 관점에서 또 그 개념적인 관점에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오는 이 친구는 사실 진짜 제 친구입니다. 지금 독일 마부르크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데요. 저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친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한국에 대한 굉장히 호의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교수입니다. 제가 독일에 갔을 때 이 친구를 꼭 만나고는 하는데요. 이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너무 반갑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독일을 갔을 때 얘기인데요. 자기가 한국차를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그래 한국차 타보니까 어떠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미하엘 클링이라고 하는 이 친구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이 정도 성능과 이 정도 디자인이면 정말 이건 좋은 차다, 이건 진짜 가성비 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순간적으로 이건 뭐 가성비라는 거는 이제 성능보다 가격이 싸다는 거니까 그 부분이 좀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야, 이제 한국도 고가 전략을 구사해야지, 좀 비싸게 받을 때가 됐다, 한국차가 너무 싼 거다, 이제는 좀 비싸게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아마도 비싸면 독일 사람들은 한국차를 구매할 의사가 없을 거야. 한국차는 한 5% 정도는 부족한데, 그게 뭐냐면 성능이 아니라 감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왜 이 친구가 한국차를 사면서 한국차는 왜 5%의 감성이 부족하다고 했을까? 그 이면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차를 만드는 과정, 그 자동차를 보면 한국에서의 어떤 노동의 현실이 떠오른다는 거죠. 유럽 사람들한테는. 첫 번째 떠오르는 한국의 모습은 지금 사진과 같은 모습이에요. 예컨대 쟁의를 하는데 굉장히 우리는 좀 투쟁적이죠. 또 이 쟁의의 과정에서 경찰이 많이 개입하고 국가 권력이 개입하고, 또 사용자는 지금은 그런 일이 많이 없습니다만 과거에는 굉장히 이제 소위 우리가 깡패 동원하는 거, 또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저항하는 차원에서의 어떤 폭력이 난무하는 이런 모습들이 유럽 사람들한테 각인되어 있는 한국의 공장의 또는 노사관계의 어떤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현장에서의 만들어진 자동차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이 자동차 성능과는 별개로 깊은 어떤 감성을 느끼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또 한국에 노동하면 떠오르는 모습이 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한국이라고 하면 가장 처음에 떠오르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이른바 월화수목 금금금이라는 거죠. 유럽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한국 사람들은 정말 휴식이 없는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소위 이제 일을 한다는 것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균형적으로 이제 잡혀져 있는 그런 나라인 거고, 또 그런 어떤 노동의 질이라고 하는 것도 휴식의 어떤 양과 질에 비례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충분한 휴식을 한 근로자들로부터 굉장히 놀라운 성과가 나온다고 하는 데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월화수목 금금금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알수록 이 사람에게 많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에게 굉장히 큰 어떤 로열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흔히들 인싸라고 하는 그런 그룹 내에 들었다고 평가받자면 휴식이라는 거, 휴일이라는 거, 이거는 그림의 떡 같아야 되는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한국의 노동의 어떤 인식, 이런 어떤 월화수목 금금금 하는 이런 인식은 또 우리 이 삶에서
예컨대 일가정 양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멀어 보이는 이유는 한국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급격하게 단기간에 고도 성장을 하면서 그 고도 성장의 과정에서 어마어마하게 기여했던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근면함, 부지런함, 이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한국이 선진국으로서 어떤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지위에서 경쟁력을 갖는 방법은 70년대, 80년대, 90년대의 전략과는 좀 달라야 된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유럽과 같이 일과 가정, 일과 휴식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때 최대한의 어떤 창의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컨셉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다. 이것이 그런 어떤 과도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우리가 이제 고도 성장기에서 이제 선진국으로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서의 어떤 산업 구조를 또는 직장 문화를 가지는 요 과도기에서 아마도 유럽 사람들은 아직도 한국의 노동의 현실을 근대 성장기의 모습으로 이해를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미하일 클린 교수하고 얘기했을 때 이 친구의 어떤 접근 방법이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예컨대 한국이 이렇게 휴식 없이 열심히 일하게 되면 이 자동차를 만드느라고 다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 이런 식의 접근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휴식이 없이 일했을 때 이 자동차의 하자가 얼마나 많겠는가 하는 그런 걱정을 실제로 소비자로서의 어떤 선진국 사람들은 한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의 어떤 접근 방식 또 어떤 노동의 어떤 인식 이런 것들이 좀 바뀔 때가 됐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 한국의 노동하면 굉장히 안타깝지만 남녀 간의 차별이 굉장히 심한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전 세계의 공이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국가는 없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유독 심하게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우리한테는 다소 억울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유럽 특히나 이제 독일 사람들이 저한테 언급할 때 굉장히 저한테 충격적이었던 것은 예컨대 우리가 이제 그 독일 사람들은 주로 아랍 사람들하고 많이 이슬람 국가들하고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그런 국가들과 한국의 남녀 간의 어떤 격차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을 보고 야 이거 참 우리가 굉장히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더불어서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한국이 세계경제포럼에서의 국가 경쟁력은 상당히 이제 높은 편입니다. 물론 여기 지금 기준으로 보면 훨씬 높겠지만 2017년 기준으로 해보면 137개국 가운데 26위 뭐 이 정도면 선진국이지요 사실은. 근데 여기에 굉장히 더 극단적인 어떤 지표의 대칭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거시경제 환경 같은 경우에 무려 2위입니다. 그리고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8위입니다. 기술의 수용 적극성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근데 여기에 극단적으로 낮은 게 있어요, 지표가. 그러니까 점수를 깔아 먹는 거죠. 첫 번째가 노사협력입니다. 두 번째가 여성의 경제 활동 지수입니다. 세 번째가 기업의 경영윤리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기를 거둬오면서 이제 그 인건비가 많이 높아지니까 우리가 동남아 국가로도 많이 진출을 해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뭐 언론에서 듣다시피 여러 가지 어떤 반윤리적인 그죠? 반노동 인권적인 그런 어떤 사건 사고들이 벌어지는 것도 아마 유럽 사람들은 이렇게 접하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식들이 좀 높아진 게 아닐까. 자, 이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한번 던져봐야 될 질문이 있죠. 그건 뭐냐면, 진짜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의 어떤 혁신 전략, 한국 경제의 어떤 혁신 전략이라고 하는 게 정말 어마어마한 기술을 창출해내고 또 어마어마하게 좋은 성능의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것에 그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문제를 진단함에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물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어떤 노동에 관한 인식의 차는
사실 노동의 인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도 한국은 부지런해야 되고, 그죠? 노사 간의 갈등은 있어서는 안 되고, 그죠? 또 노동법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국가의 어떤 경제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어떤 규제 요인으로만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가 과도기적으로 보면 노동법, 노동이라는 데 대한 인식이 극단적으로 좀 차이가 크죠. 거기에 비해서 유럽이라는 나라는 노동 또는 노동법을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인식을 좀 같이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공감하는 거죠.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이 노동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고, 또 노동이라는 게 뭐고, 또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 가는 것인가, 노동의 미래는 어떤 것인가, 요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노동이 처음 이제 우리가 이 산업혁명이라는 게 처음 우리 이 인류사에 이제 발생하기 이전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공방, 그러니까 도제식 공방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기술자들인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생산해주는 물건들은 대개는 전문성을 가진 것으로서 주로 귀족들을 소비자로 하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많은 일반 서민들의 경우에는 자급자족하는 구조였지 물건을 구매하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물건을 전문적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사람들은 사실 이제 지금 생각하는 근로자의 개념하고는 상당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신의 노하우라는 게 있고요. 또 그런 자신의 노하우로 귀족들로부터 더 많은 어떤 대가를 받아내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전문가인 거고 숙련공인 거죠. 지금 옆에 보는 오른쪽에 있는 이 장면은 이제 인쇄 번역해서 인쇄를 해주는 이런 분들인데 이것도 아무나 못했다는 거죠. 굉장히 힘든 또 노동이었겠지만 그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정당하게 자신의 그러니까 이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요구하는 측과 이걸 제공하는 측 사이의 거래라고 하는 것이 사실 명실상부하게 페어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그런 측면이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후에 요 단계를 넘어서서 소위 공장이라는 게 들어섭니다. 그게 1차 산업혁명이죠. 이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어떤 인류사적인 이런 사건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자급자족의 시대에서 소비시대, 대량 소비시대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특정한 어떤 이 기술자에게만 의존했던 이런 어떤 제조물에 대한 소비 구조, 매매 구조가 그러다 보니까 특정 어떤 그 자본가들에게만 또는 특정 어떤 귀족들에게만 집중됐던 그런 소비의 행태가 모든 서민들에게 넓혀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많은 사람들이 자급자족 구조에서 이제 드디어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때 가장 어떤 그 중요한 어떤 메커니즘은 대량 생산이라는 것이었고요. 또 이런 대량 생산이 가능했던 것은 대량 생산 설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량 생산 설비를 통해서 많은 소비가 있었다 보니까 만들어내면 낼수록 그러니까 더 많이 더 오랫동안 생산을 해내기만 하면 소비는 무한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어떤 공급 구조가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 설비에는 근로자라고 하는 어떤 노동 인간들이 이제 사람들이 투입이 된 거죠. 이 투입된 사람들은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여성들이고 또 소녀들이 됩니다. 이건 이유가 뭐냐 하면 여성들과 소녀들이 인건비가 더 쌌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설비라고 하는 게 단순 노무만 필요했던 거죠. 설비가 자동 움직이니까 거기에 설비에 재료를 넣어준다든가 설비의 재료를 옮겨주는 이 역할을 하면 충분했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 노무고 또 상대적으로 일을 오랫동안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선호됐던 거죠. 여기에 이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초래한 1차적인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장시간 근로입니다. 장시간 근로를 통해서 근로자들이 다치기 시작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죠. 또 직업병에도 걸리는 특히 방직 공장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폐병 같은 것에 굉장히 쉽게 노출이 된 거죠. 그 당시에는 그런 의식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도 그렇지만 가장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일으킨 것은 화학 공장, 특히나 이제 성냥 공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화약을 만들고 성냥을 만들던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지금 중간에 나오는 사진 보시면 소녀들이죠. 이 소녀들은 성냥 공장에서 일하던 소녀들입니다. 성냥팔이 소녀라는 동화도 있죠. 소설도 있죠. 이 성냥팔이 소녀들은 대개 성냥 공장에서 어떤 일을 했냐 하면 성냥 공장에서 가장 꺼리는 일을 했습니다. 위험한 작업인 거죠. 사실은 이게 뭐냐면 지금 성냥은 나무의 위에 이제 정린, 빨간 인이 이제 붙어 있는 이런 구조인데요. 그 당시에는 백린 또는 황린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얀 인 또는 노란 인을 사용을 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노란 인, 백린, 황린 여기에 중독이 돼버리면 턱 밑에 지금 네 번째 나오는 사진이죠. 턱 밑에 천공이 생깁니다. 턱 밑에 천공이 생기면 이제 농이 생기는 거죠. 썩는 겁니다. 그러니까 턱이 내려앉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악취가 나게 됩니다. 결국은 이 성냥 공장에서 이 백린을 다루는 황린을 다루는 이런 어떤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이런 어떤 황린, 백린 중독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상황에 빠지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2년, 3년 일하다가 중독이 돼버리면 회사로부터 쫓겨납니다. 왜냐하면 일을 못하니까요. 또 동료 근로자들이 냄새를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성냥팔이 소녀 사파에는 되게 예쁘게 나오지만 사실은 이 성냥팔이 소녀는 현실에서는 아마 턱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빠지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불안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직업병에 걸려서 직장으로부터 쫓겨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달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자녀들도 길러야 되잖아요. 또 생계도 유지해야 되잖아요. 이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회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얘기하는 소위 이제 이 노동을 통해서 사회가 성장해 왔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 이면에 사회가 불안해지게 되는 거죠. 이 당시에 대공장 시절의 산업혁명 초기에는 공장이라는 공간은 어떤 공간이냐면 잠재적인 범죄인이 양성되는 공간이에요. 먹고 살기 위한 범죄인 거죠. 회사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공장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방법은 범죄를 저지르는 일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볼 때는 이 공장으로부터 대량 생산 소비 사회가 열린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이로부터 자본이 굉장히 축적되어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또 다른 이면에서 이 사회가 점점 불안해지고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사실 이때 가장 불안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당연하죠. 돈 많은 사람들이고, 그죠? 어떤 이 귀족들이고 이랬겠죠. 왜냐하면 범죄 피해의 주된 타겟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노동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이런 사회적 약자로서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이면의 본질은 사실은 이 사회, 하나의 사회가 좀 더 안정을 취하고 좀 치안이 불안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범죄인으로 변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스스로 체득하고 나서 이런 사회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좀 고안해낸 그런 규범 체계예요.
이게 사실은 노동법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노동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막연하게 이 노동법 때문에 노동법을 지키자고 하니까 이게 뭐 기업이 성장을 못해, 우리 사회에 정말 이 성장을 저해해, 이런 인식은 사실 노동법이 생겨난 원래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역사적인 어떤 의미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잘못 진단하는 겁니다. 노동법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본가들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또 동시에 우리 사회의 치안을 확보하는 그런 어떤 규범체계인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매개체,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 진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직접 경험했던 유럽에서는 노동법에 대한 거부감이 없죠. 왜냐하면 이 노동법이야말로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그죠? 또 우리 사회가 평화롭게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아주 필수적인 요소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법은 아주 적극적인 어떤 보호의 대상을 설정합니다. 사실 이 보호의 대상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칫하면 범죄인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작업 공간에서 이탈되면 범죄인이 될 수 있는, 또 직업병에 굉장히 노출되기 쉬운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규범화합니다. 개념화합니다. 이게 뭐냐면 근로자입니다. 사실 이 근로자라는 개념과 이 노동자라는 개념이 혼동되거나 또 이런 근로자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근로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노동법 체계에서 노동자라는 개념을 별도로 쓰고 있지는 않아요. 오로지 근로자라는 개념을 쓰다 보니까, 법적인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근로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대신 이 법적으로 근로자라고 하는 개념은 종속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종속적 노동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을 우리가 근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때 종속적 노동을 한다는 의미는 뭘까? 이 종속적 노동을 한다는 의미는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의 반대말을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근로자의 반대말을 사용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사용이라고 하는 말은 목적어가 도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이 사용자잖아요. 그럼 우리가 노동법상 사용자는 뭐냐? 근로자를 도구처럼 쓰는 사람입니다. 사람인데도 도구처럼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근로자라고 하는 개념은 이 그림에서 보시면 사람이 삽을 들고 있잖아요. 노동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삽이랑 이 근로자는 사실은 같은 거죠. 그런 점에서 이 근로자라고 하는 개념, 종속노동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 체계가 소위 이제 노동법 체계인 거고요. 이 노동법 체계는 개별적인 노사관계를 다루는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같은 법도 있지만 이런 근로자들이 함께 단결해서 대등한 당사자로서의 사용자하고 교섭을 해서 적정한 어떤 근로조건을 획득해내는 그런 관계로서의 집단적 근로관계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법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집단적 노사관계, 개별적 노사관계는 말 그대로 평화로운 또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